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출산에 대해서 다 같이 봤습니다. 한국 가족 구조에서 나타난 트렌드에서 저출산이 지금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고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가족 구조에서 나타난 트렌드는 다문화, 그 다음에 탈가족화, 고령화, 다양화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건, 세부적인 거는 좀 뒤에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나타난 트렌드에는 아까 여기서는 구조였고 도구주의와 그다음에 규범과 실제의 이원화입니다. 그리고 물심화 또 물질 만능이죠. 그다음에 개인화, 그다음에 평등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출산에 대해서 했고 자 저출산에 대해서 다음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2020년도에 0.84라고 했죠. 근데 2016년까지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172 이게 출산율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낮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0.84까지 떨어졌고 아마 예측하기에는 내년에는 0.66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언론에 나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출산율이 보면은 여기 이거는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2016년도 1.17에서 2017년도에 1.0, 1.05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 그 다음에 출산을 한 거고 2018년도부터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0.98, 2019년도에는 0.92, 그리고 20년도에는 0.84. 조금 이렇게 점점 더 떨어지겠죠. 21년도에는 0.66까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재작년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0%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작년이 이제 2018년이겠죠. 출산율 기록한 것이 또다시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계해서 딱 보니까 2021년 출생아 수를 예측해 보면은 2020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1월 달에 26,000명 이렇게 쭉쭉쭉 나왔는데 지금 이게 그 전에 2019년에 비해서 이렇게 또 마이너스 돼 있는데요. 2020년 출생아 수고 근데 요번에 금년 1월 출생아 수를 보면 또 21,882명으로 해서 작년 1월 대비 19%가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 예상 출생아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겠다. 19만 9,776명을 해서 예상 출산율은 0.66명이 되겠다 해서 이게 지금 제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은 많이 심각해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하지 않을까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가족 트렌드의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다양화가 있습니다. 이 다양화라는 거의 대표적인 건 이제 다문화 가족이겠죠. 다문화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우리나라 가족 형태의 방향을 잘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건 좀 수긍이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수입이라든지 뭐 어린이 수입한다, 입양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60년대에 해외 입양을 많이 갔잖아요. 그때는 많이 출산율이 너무 높아갖고 해외 입양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역으로 아마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양화는 가족의 형태 측면에서 최근까지 급격히 확산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한부모 가족도 있고 또 조선 가족도 있고 다음에 또 맞벌이 가족도 있고 그리고 기러기 가족
그다음에 주말 가족이라든지 분거 가족 등 이렇게 다양한 1인 가구 또 1인 가구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부각되는 1인 가구. 요즘에 처음에는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작았었는데 1인 가구 수가 요즘은 전체적인 가구 수의 1위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혹은 하나의 형태를 전형적이거나 또한 보편적인 가족 형태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결혼이라든지 가족 구성, 그리고 출산, 이혼 등 가족과 관련된 생애 사건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트렌드를 잘 봐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분석할 때 여성 취업률 증가와 함께 어떻게 돼요? 보편화된 맞벌이 가정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체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43.9%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가정 내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한 자녀 돌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서로 일을 나눠서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역할도 분담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예전에는 주로 엄마가 많이 돌봤지만 요즘은 아버지도 많이 돌보고 다른 돌봄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솔직히 남자들이 육아휴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좀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가족 외에 가족 형태의 다양한 트렌드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1인 가구원 수의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1인 가구의 증가가 부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가구원 수는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2017년도에서 2.5인 가구 정도 됐겠죠, 이게. 2015년도부터 이렇게 2.5, 2.5 가다가 2018년, 2019년도에는 2.4 정도 될까요? 예. 가구원이 이제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까지 또 안 되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평균 가구원 수가.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1인 가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15.6%였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23.9%, 이때부터 4인 가구가 처음에 2000년도에 31%에서 한 2배 가까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2010년, 10년 사이에 역전이 됐습니다. 1인 가구가 1% 정도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작년이겠죠. 29.6%입니다. 1인 가구입니다. 이건. 그 대신에 4인 가구는 언제요? 15.7%로 해서 완전히 역전이 됐죠.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역전을 넘어서 거꾸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35년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떨 것이냐 예측을 해보면은 34.3%가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는 이제 10%도 안 되는 9.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도표를 보게 된다면 2015년도에는 60대 이상이 또 이렇게 158 가구가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2000년도에는 71가구에서 이제 60대 이상이 점점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20대 미만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위에 56가구였는데 72, 81, 2015년에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점 20대 미만의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60대 이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보면 이게 1인 가구 비중인데 2015년도 27.2%, 그러니까 2000년대 15점 여기 있는 것 같이 6% 여기 출발을 해서 5년 사이에 5% 증가, 그 다음에 또 5년 사이에 거의 4% 증가, 그리고 또 5년 사이에 한 4% 증가. 2020년도에는 여기서 또 29.6%니까 한 3%가 더 증가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1인 가구가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구조적인 측면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은 이건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도 조금씩 1인 가구가 더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통계청에서 보면은 이게 2019년도 연도기 때문에 작년에 발간한 거거든요. 1인 가구 비율이 아까 우리 교재에 볼 때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2019년도에 2020년도에 29.6%라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벌써 여기 통계청에서 보면은 2019년도에 재작년에 벌써 29.8%의 1인 가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1인 가구 수 및 추계를 보면은 계속 증가하게 되죠. 2019년도에 5,987 가구가 돼서 이게 1인 가구인데 2020년도에는 조금 떨어졌네요. 그렇지만은 금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2025년에는 뭐 6천 가구가 넘을 것이고 30년에는 뭐 7천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에 나온 거 2035년 정도 되게 되면은 비율이 34.3%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향은 어떤 거냐 이렇게 자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 감소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3,500건으로 1년 전보다 2만 5,600건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겠죠. 이는 혼인 건수가 10.7%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통계는 역사상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혼인 건수는 56,8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000건 가까이 줄어서 4분기에는 더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연령별 혼인율은 남자는 이제 30대 초반에서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혼인율 저기 처음에 결혼하는 그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요즘 여자들도 30대, 20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30대 넘어서 가고 그랬는데 지금 혼인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떠냐? 혼인율이 줄었는데 어떤 것도 이혼 건수도 이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혼하는 거는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구조적 측면에서의 보면은 또 다문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문화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형태 다양화에서 고려해야 할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다문화 가족의 확산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는 우리나라 가족 트렌드 중에 주요 이슈로 이제 서서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생겼지만 요즘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 현재 전국 다문화 가구 수는 27만 8천 가구 정도로 돼서 2012년에 비해서 4.3%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족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관련된 생애 사건인 결혼, 출생, 이혼, 사망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재 그림 1-7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혼인은 2008년도에 36,000건으로 했는데 혼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2014년도에는 24,387건으로 해서 혼인 건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이제 근데 출생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뭐 가장 많았는데 점점 조금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혼은 뭐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매년 비슷한 12,000건 되고 사망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구 수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가구 수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한 30만 가구에서 8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가구 원수가. 근데 2017년도에는 32만 정도의 가구 수가 되고 한 96만 명. 그리고 2019년도에는 35만 가구에서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혼인 건수, 혼인 추이도 보면 2015년도에는 2만 2천 건이었는데 2019년도 2만 4천 건으로 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들을 안 하니까 뭐 다문화로 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같이 혼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혼인 건수 다문화 2019년도에 24,721건으로 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출신 국적별로 혼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어디에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냐 다들 많이 궁금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의 아내 국적을 보면은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이나 이런 쪽이 많았는데 지금 베트남이 3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태국 순으로 이렇게 많고 베트남과 태국은 증가하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아까는 여자 국적 여성이었는데 이제 아내였는데 이제 남편 국적은 중국이 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국, 베트남 이렇게 많습니다. 전년 대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비중은 증가하는데 대부분 국적의 비중은 유사 또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용 건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급격하게 차이는 나질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트렌드는 이제 한부모 가족이죠. 한부모 가구가 상당히 많이 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혼 건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1783명까지 됐고요. 비율은 한 9.5%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죠. 고령화는 한국 가족 구조의 트렌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14년도에 베이비 부모가 포함된 중고령자는 전체 인구 중 20.8%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7%를 차지했습니다. 12.7%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2024년도에는 교재는 19%, 2034년도에는 27.6%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보시면은 고령화가 14%입니다.
이게 원래는 한 2022년인가? 이 정도 돼야지 14%에 도달할 것이다 하고 예전에 예측들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고령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점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4%가 되게 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24.3%인데 아마 이게 더 땡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보면은 다음에는 이제 탈가족화네요. 잠깐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 탈가족화가 있습니다. 탈가족화는 가족 수의 감소이기 때문에 감소가 일어나고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 중심의 생활 유형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돌봄이라든지 가사활동 등을 가정 외부의 서비스 기관이나 또한 기관,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어린이집이나 노인돌봄 시설 이용, 아이 돌보미의 방문, 그 다음에 외식, 배달식품, 주문 상품 등은 탈가족화의 주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 부양하는 게 의미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왜냐하면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족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을 노인 돌봄 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인식도 많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식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족 돌보 가사활동 등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정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서비스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 인력으로 대체를 한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로서 평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평등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로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함께 남성의 가족 역할 강화 그리고 일하는 부모의 일이나 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과 가족 친화 제도,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전문 남성들은 가정생활을 뭐 요리하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거라든지 모든 거를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요즘은 서로가 가족 역할을 분담을 하고 또 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제도 및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전같이 가부장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자녀나 배우자가 순종하고 그러한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있었고요.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으로 모여 살면서도 각자의 이제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개인화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등화는 했고, 그 다음에 개인화죠. 가족들이 모여 살지만 각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을 중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화가 많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도구화가 있습니다. 도구화. 아까 개인화도 관계적인 측면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이고 이게 도구화도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족관계의 도구화는 가족관계에서의 친밀성과 정서적 측면보다
가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도구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가족 간의 응집성과 친밀성, 정서적 교류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반면에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가족을 자원의 창출이나 경제적 안정, 그리고 신분 상승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 또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규범과 실제의 이원화 같은 경우 가치와 인식이 실제 태도나 행동과 일치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식에서는 양성평등한 역할 분담에 찬성하면서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남성의 가사 참여나 돌봄 참여가 저조한 경향, 그리고 아들과 딸 혹은 본가와 친가, 처가, 시가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적 형태는 규범과 실제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아직 뭐 평등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족관계의 물씬화. 자본주의적 경제 체계에서 갈수록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어서 가족 내에서도 서로 이제 경쟁과 이기심을 가르치고 과도한 소비주의 경향이나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나타내는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족관계 물씬화까지 해갖고 보면은 구조와 가족관계 구조와 관계 차원에서 가족 트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정의 기능 변화와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되어서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급자족의 생산체제보다는 구매와 소비를 통해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소비 기능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에 따라서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 또한 가정 외부의 다양한 기관과 전문 시설 등으로 위임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 시간의 감소. 왜냐하면 전부 개인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유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지금. 개인화된 생활 양식 등으로 가정의 정서적 안정 및 유대 기능을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원 간의 친밀감이 증대라든지 가족 공유 활동 증가 등을 통해서 치열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만충적 기능을 강화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가 및 휴식 기능 역시 일과 가정의 균형 측면에서 오늘날 더욱 필요한 기능이지만 장시간 노동 그리고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약화되는 경향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간병과 돌봄 그리고 보호 등 전통사회에서 개별 가정이 수행하던 기능, 예전에 우리도 이런 일들을 다 수행했습니다. 즉 사회보장 기능은 오늘날 많은 부분 어디서 합니까? 국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되는 트렌드입니다. 어르신 요양원이라든지 뭐 이런 또 어린이집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국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되는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주차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2주차 강의를 연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상당히 많았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